자, 이번 시간에 기본이론 27강이고요. 우편물류 8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 출제된 내용은 이제 민원 우편이라든지 착불 배달 우편의 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에 있어서의 여기서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민원 우편이라든지 착불 배달 관련했을 때 봤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약 등기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돼 있죠.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계약에 따라서 통사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배달 결과를 어떻게 해요? 발송인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알려줌. 근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라고 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해서 등으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배달 결과를 갖다가 통지해 주는 것이 계약 등기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배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도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발송인에게. 어떤 것이 그러냐라고 하면 특별송달이 그렇습니다. 특별송달. 물론 이제 특별송달 관련했을 때는 우편, 그 다음에 전산망 이거를 갖다가 활용하죠. 활용해서 우편 송달 통지서 이걸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배달의 결과, 배달한 사실을 갖다가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거는 동일해요. 다만 이제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는 우리 교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는 우편과 전산망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우편 송달 통지서라는 것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고요. 이번에 배달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일반적인 거고요. 나에 보시면은 배달국에서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서 배달 결과 정보를 100%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방법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배달 결과의 정보를 갖다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보시면은 우편물 배달 명세는 고객이 요구할 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라. 그 다음에 우편 물류 시스템에 전송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배달 명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배달국 책임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달 결과 등록사항을 갖다가 철저히 관리하라라고 돼 있고요. 다음번에 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물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 이거 관련했을 때는 부가 취급 수수료가 추가된다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달 결과를 입력할 때 전송과 반송 구분에 유의해서 그날에 정확하게 입력하라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뭐 회신 그 다음에 본인 지정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그게 딱 확정된 거죠. 그런데 우편 관련했을 때 주소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가서 우편 주소의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가 취급 수수료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업무를 갖다가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갖다가 여기에 정확하게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은 계약 등기 부가 취급 서비스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뭐 다 예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회신 우편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갖다 배달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데 응답이 필요라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넘겨받아서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전에 봤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정 배달이라고 했으니까 수취인이 본인만 되는 거죠.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를 갔다 그럼 거주지가 바뀌겠죠. 그 우편 주소 바뀐 경우에 우편물을 바뀐 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바뀐 주소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라고 돼 있어요.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반송률 적용한 반송 수수료 합산해서 사전에 납부하는 부가 취급 제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전에 교재에서 계약 등기 하면서 설명됐던 부가취급 서비스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뭐는 없었냐면 전자우편 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얘는 어디 있었냐면 얘는 제5장을 보시면 거기에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부가해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계약 등기 내용 증명 한지라고 해서 제시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부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그걸 여기는 한데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 보시다 보면은 여기에서 부가 취급된 서비스는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전자우편 연계는 언제 나오는 거야? 5장에 여기에 보면은 전자우편 관련했을 때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한꺼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수령인 범위 제한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수령인의 범위를 갖다가 본인 지정 배달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경비실, 관리실, 문서실 등의 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겠죠. 왜? 본인만 지정해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지정 배달에서 선택 또는 우편물 특성상 수취인의 범위가 딱 제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범위의 수령인에게 배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 등기 우편물의 배달 범위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본에 보시면 배달 결과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5년간 전사 시스템에 보존한다. 어디서요? 우정사업정보센터 몇 년? 5년. 다만 보험실효 예고통지서는 10년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연체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가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낸다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을 실효한다라는 내용 갖다가 통지를 한다라는 거죠.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러한 통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이걸 보험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보존 여기서 기간이 길어요. 보험실효 예고통지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관해야 될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등기 우편물의 배달 결과 보존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공통적으로 1년입니다. 만약에 내용 증명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3년이고요. 계약 등기 우편물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5년, 만약에 보험 실효 예고 통지서다라고 한다면 10년으로 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목적상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외화 현금 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등기 우편물의 한 종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에서는 맞춤형 계약 등기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외화 등기라고 했는데 외화 현금 배달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외화 등기, 외화 현금 배달 다 같은 의미예요. 보면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 통화를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다라고 돼 있죠. 배달의 범위를 보시면은 본인에 하나여 배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분증명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다. 그 앞에서 뭔가 이런 것들은 이 범위 안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화 현금 배달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안에서 배달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수취인 본인의 한정에서만 직접적으로 배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막 고민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교재에서 그 해당 파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한정해서만 우리가 학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교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찾아가지고 그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실 판단을 다 해서 우리가 다시 그 교재 내역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쭉 맥락을 봤을 때 뭔가 내용상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있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까지 보진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배달 방법이라고 돼 있죠.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당해 우편물을 열어 내용물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외화 현금 배달로 해서 내가 요청한 금액이 있어요. 내가 요청한 금액. 그런데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2회까지 미배달 시 보관 없이 즉시 반환 반송 처리한다. 왜냐하면 외화 등기에 있어서는요. 외화 등기는 2회 배달합니다. 그리고 보관해요? 보관 안 하고 반환이나 반송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뭐랑 흐름이 비슷해요? 특별 송달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특별 송달에서는 어떻게 해요? 3회 배달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보관 그 위에 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환, 반송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내용상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맞춤형 계약 등기 얘를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2일 보관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라든지 보험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수포라든지 선고 우편물 관련했을 때 보면 거기서도 2일을 보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관 안 하는 것과 보관하는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보험 취급, 본인 지정, 이길 특급 서비스가 부가 취급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민원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은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민원 서류를 갖다가 등기 취급해서 민원 우편 봉투가 있죠. 발송용과 회송용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일반 우편물에 우선해서 송달하는 부가취급제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편물에 우선한다는 개념이 밑에 보시면 이길 특급에 준해서 배달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송이나 회송이 전부 다 이길 특급에 준해서 배달하고 처리됩니다. 나번에 보시면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다시 배달하는 경우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전송한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뭘로요? 이길 특급으로 해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특급 수수료를 냈어요.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라본에 보시면 착불 배달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 취급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우편물 이런 것들이 관련했을 때 수취인이 낸다라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착불 배달 우편물을 배달할 때 처리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전에 도착한 착불 소포는 곤란해요. 전담 요원을 지정해서 책임자가 철저히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발송인이 이미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다 낸 상태에서 우리가 우편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수취인에게서부터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집배원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요. 우편 요금을 징수한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이때 즉시 납부 처리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요금 후납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객이. 그러면 말 그대로 착불 배달 관련했을 때 이러한 해당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수취인이 요금 후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후납으로 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후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착불 배달 우편물의 반송이라고 되어 있죠.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 날짜 도장을 마련해서 발송인에게 반송 처리한다. 거부하는 경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보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 관련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통지받지 못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우편 요금에 대해서 당신이 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아, 나 이거 안 받을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송합니다. 나번에 보시면 착불로 접수한 소포와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이 됐다라고 한다면 발송일로부터 반송 취급료와 소포 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즉시 납부하고 착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착불로 배달하면 착불 배달된 수수료도 수취인으로부터 얻도록 돼 있어요.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자, 수취인한테 보냈는데 수취인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받지 못했어요. 그럼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되돌아올 때 착불 수수료는 징수 안 하고 내가 그 해당하는 소포의 요금에다가 반송 취급 관련해가지고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낸다라는 거죠. 이건 뭐 앞에서 설명됐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밑에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춤형 계약 등기에 관련했을 때는 반송 취급 수수료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번에 보시면 준등기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돼 있죠. 얘도 상당한 양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개요에 보시면은 배달 전 단계까지 이때가 기록 취급된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 보시면은 담당 집배원은 일반 통상 우편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준등기 우편물을 갖다 수취함에 투함하고요. 넣고 배달 결과를 갖다 등록하도록 돼 있고, 세 번째 배달과 등록 시 수취함, 그 다음에 기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준등기는 말 그대로 자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취함. 수취함에 넣으면 투함하면 끝나요. 이러면 배달이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뭘로 돼 있겠어요? 수취함이죠. 수취함. 기타를 선택할 때 수취함 이외에 실제 배달 장소를 집배원이 직접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그 사업장에서 오랜 동안 이 사업을 갖다 계속하게 되면은 우편물 관련했을 때 집배원께서 항상 거의 이제 그 같은 분이시니까 몇 년 동안 봐요, 얼굴을.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장이 언제 뭐 좀 쉬고 언제 조금 일찍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분이 개별적으로 파악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편물을 막 분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정문을 통과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호수가 딱 적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뭐 바쁘게 그거 또 우리 때문에 또 올라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 수취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 배달 장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 들어가는 정문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입력하라는 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번째 보시면 배달 결과를 갖다 알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배달 결과를 등록하면 배달 결과는 발송인에게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통보된다. 다만 접수할 때 전자우편으로 해서 통보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D+4일에 배달 결과가 통보됩니다. 왜냐하면 준등기 우편이잖아요. 배달 기한이 D+3이에요. 그럼 최소한 D+3 이때까지는 배달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전자우편으로 해서 통보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D+4 배달 결과가 통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장기방치, 반송 우편물에 대한 처리가 있죠. 준등기 우편물의 우편함 장기방치 및 반송 시 일반 통상 우편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반송 취급 수수료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등기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전송하면 여전히 준등기 우편물로 해서 처리가 돼요. 우리 예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때 관련된 수수료가 있느냐라고 하면 수수료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수수료 없다. 그리고 반송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반송. 준등기 관련했을 때 반송 처리돼요. 그러면 이때 일반 우편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일반 우편물로. 그러면서 관련된 수수료 있어 없어요? 얘도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일반 통상 우편물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라는 게 바로 요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 반송 취급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징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밥원에 보시면 선택 등기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개요에 보시면 등기 취급과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 거절을 전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편물 반환 거절 반송 불효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선택 등기 우편물로 해서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선택 등기에는요. 아예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송 불효 이렇게 반환 거절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 등기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정해서 전제로 해서 배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준등기 취급에 따라서 우편물을 갖다 배달한다. 즉 우편함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배달 방법에 보시면 자 1회차 대면 배달, 2회차 만약에 1회차 했을 때 수취인 부재다 못 만났다라고 한다면 2회차도 대면 배달. 근데 그 상황에서 폐문 부재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취함에 집어넣습니다. 2회까지 등기 우편물 배달 방법에 의해서 배달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배달한다는 거죠. 대면 배달. 근데 2회차 폐문 부재로 미배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편함에 투함해서 배달 완료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등기처럼 처리하는 거죠. 준등기. 준등기 우편물로 해서 처리되는 거. 선택 등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등기 취급된 우편물의 성격과 그 다음에 준등기 관련했을 때 이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세 번째, 배달 장소 지정 및 재배달 희망일 신청. 선택 등기 우편물은 수취인의 배달 장소 지정, 그 다음에 재배달 희망일 신청이 불가하다. 요거 기억하시죠? 배달 장소 지정 및 재배달 희망일 신청. 이거 첫 번째 왔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요 날짜로 해서 배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 등기는. 배달 장소 지정도 안 됩니다. 자, 요 부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장기 방치 처리다. 우편함에 배달된 후에 장기 방치된 선택 등기 우편물은 일반 통상 우편물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라. 그런데 여기에 반송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 거절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일반 통상 우편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그냥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나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전송 처리가 있죠. 선택 등기 우편물은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대상이며 그 다음에 접수부터 운송, 발송, 도착, 배달까지 등기 우편물 취급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준등기도 그렇죠. 선택 등기 역시도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관련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문제에서 선택 등기 우편물은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자, 이어서 4번에 보시면 복지 등기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지 등기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조기에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취급하는 우편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편물 갖다가 배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위기의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실을 갖다 또 알려주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보시면 선택 등기에 반송 불효 우편물에 준해서 처리한다라고 있죠. 선택 등기니까 가급적 어떻게 해요? 대면 배달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우편함에 투함하면 된다라는 거죠. 반송 불효라고 했으니까 발송인에게 다시 우편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세 번째 보시면 복지정보 수집 및 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복지기관이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로 발송한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집배원에 배달하면서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기초 정보 수집하고요.
여기에 저장해서 복지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떠한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 복지에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전송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 등기 우편물이 뭐냐라는 건데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만약에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면 그러한 그 우편물을 갖다가 등기로 보내는 거죠. 복지 등기로 해서. 근데 자 이거 배달하려고 갔더니만 우편함에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이 계속 쌓여져 있다는 거죠. 거기 막 꽂혀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의심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분이 혹시 무슨 일을 당하신 거 아닌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이 복지기관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계속 우편물이 쌓이니까 집배원께서 약간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보했더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한 결과 이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사망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기는 하죠. 단순하게 우편물 갖다 배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여러 가지 공적 역할까지 수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좀 집배원 분들이 업무적으로 과중한데 거기에 좀 더 보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취지로 해서 여기에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선택 등기에 반송 불여 우편물에 준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배달 우편물의 처리라고 돼 있죠. 미배달 우편물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달이 안 된 거예요. 수취인 부재, 주소나 이사가 불명하다, 수취 거절 등으로 인해서 배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재배달, 전송, 반송, 반송 불능 처리되는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배달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미배달 날짜 도장, 부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편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뭐 이런 도장도 있고, 보면 이런 도장도 있고, 뭐 그렇죠. 여기에다가 여백에다가 도장을 찍고요. 그 사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수치 부재입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수치 거절했습니다. 등등등 여러 개 표시를 해요. 다만 1차 배달할 때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미배달 날짜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요. 배달 날짜, 보관 기간 등을 표시한 후에 수취인이 보관 기간 내 재배달을 신청 시 희망일에 다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등기 통상.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회 배달 4일 보관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1회 배달한 다음에 부재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보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수취인이 자 이걸로 해서 좀 배달해 주십시오. 배달을 갖다가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달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1회차 할 때 만약 수취인 부재 중에서 배달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 함부로 이거 찍어가지고 뭘 사유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내가 할 만큼을 다 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 그때 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미배달 사유인 날인 시점이라고 돼 있죠.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이사 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로 판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반송할 때나 반송 불능 우편물로 해서 처리할 때 이때 사유인을 날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도장. 그때 가서 도장 찍어라 라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우편령 부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거나 가해 미배달 날짜 도장 부전일로 미배달 사유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붙여라. 아까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별도의 종이를 갖다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배달 사유와 분류 기준과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간 이사불명, 수취인이 이사가고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전송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취인 부재. 여기 내용 쭉 보시면은
여행,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장기 부재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 표기된 주소는 정확해요.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대요. 그게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폐문 부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도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특별 송달과 거의 유사해요. 아하, 이렇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소 불명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수취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 같은 번째 이런 게 많고 있는데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을 갖다가 찾기 어려운 그런 사례입니다. 수치불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특별송달 관련해 가지고 봤던 내용이에요. 특별송달로 해서 나왔던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송달에는 없는데 미배달 날짜 도장 사유별 여기에서는 있는 게 있어요. 수치거절. 수취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특별송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배달 날짜 도장의 사유별 의미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있을까요? 특별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수취인이 안 받겠대요.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유치송달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유치송달. 거기다가 놔두고 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수치가 거절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편물을 갖다 놔두고 올 수 있어요? 아니죠. 특별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송달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다른 우편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그냥 놓고 무채미하게 나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배달 날짜 도장 부전인 여기에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표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치 거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취인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아니 왜 거부했을까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예전에 보면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 민원인은 이제 악성 민원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에게 좀 좋게 보이고 싶어요. 뭔가 협력적인 관계를 갖다 유지해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수월하게 풀리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뭔가 이제 좋은 물건을 갖다 보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서 부담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안 받겠다. 나 상관없는 것이다. 그냥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조직사회가 공무원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되겠죠. 자, 기타에 보시면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기재합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특별송달 관련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수치 거절에서는 여기에만 나타난다. 특별송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송달이 있기 때문에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검사와 재검사라고 되어 있죠. 대상은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수치 거절 등으로 해서 배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했을 때 검사할 사항이 뭐냐라는 거죠. 수취인이 이전 신고를 하거나 전송을 청구한 건 아닌가. 혹시 이사 가서 지금 이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이전에 대한 이런 신고를 했거나 전송을 갖다 청구한 거 아닌가. 두 번째 보시면 수취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간혹 가다 보면 거기에 연락처,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 지명을 표시한 것은 아닌가? 네 번째,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빠졌다, 탈락됐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정확하게 누가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5번에 우편물 배달이 안 되었다고 신고나 조회 중인 것은 아닌가? 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최종 확인에 있어서 책임자가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재검사한 후에 재조사가 필요한 우편물은 재조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표시해서 다시 배달해야 돼요.
다만 다시 배달할 경우에는 부전인란에 반송 표시를 지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러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반송을 해가지고 표시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라고 했으니까 배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송 표시를 지우라고 합니다. 5번에 보시면 미배달 날짜 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배달 날짜 도장을 날짜 도장 검사부에 날인하고 검사 책임자를 지정해서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죠. 나번에 보시면 검사 책임자는 우편 물류과가 편성되어 있는 우체국은 과장이, 그 밖에 우체국은 국장으로 해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업무적인 그냥 처리 규정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 업무적으로 뭔가 원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좀 보기가 편한데 그냥 업무상 지침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갖다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7번 관련했을 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처리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추가됐다, 달라진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갖다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시험을 갖다 보고 나면 그렇게 달라진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됐던 것들이 꼭 껴 있어요.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재배달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재배달이라고 되어 있죠. 재배달 우편물, 재조사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분류되었거나 수취인이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한 우편물은 해당 재배달 일자의 최선편으로 해서 다시 배달하며 수취인 전화번호가 기록된 우편물은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한 후에 다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조사 표시가 돼서 다시 배달하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이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한 우편물.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물이었다. 1회 배달하러 갔는데 수취인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딱 붙이고 여기까지 보관할 거니까 그 기간 내 배달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희망일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배달 일자에 최선편으로 해서 다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재배달 우편물의 처리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재배달, 수취인이 부재한 때 재배달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부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봤죠? 앞에서 수취인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거인에게 배달하면 돼요. 그런데 장기 부재 신고서를 갖다가 제출했다라는 거죠. 돌아올 날짜를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그 돌아올 날짜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날.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에 배달한다. 만약 돌아올 날짜가 배달한 날부터 15일 이후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반송 처리한다. 반송 처리. 수취인 장기 부재라고 표시한 다음에 반송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예전에 봤던 거 반복하는 차원으로 해서 내용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재한 때 재배달, 1회 배달할 때 수취인이 없어요. 우편물 도착 안내서 등으로 해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하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4일 동안 보관하다가 수취인이 재배달 신청 시 해당 일에 다시 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때 두 번째 배달하지 못했을 경우를 포함해서 처음 배달한 날에 다음 날부터 보관 기간 4일 동안 수취인이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송 처리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때 등기 우편물을 어떻게 보냈냐면 집배원께서 처음에 1회차 방문합니다. 부재 중이에요. 그러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딱 붙이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날 재방문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우편물 갖다 찾으러 오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수취인에 내가 여기서 재배달을 신청하고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로 해서 배달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바뀌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1회차 배달을 갔는데 안 계세요. 그러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이고 내가 4일까지 보관할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 수취인이 재배달을 갖다 신청한다라고 하면 해당 일에 제가 우편물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4일 동안 수취인이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반송 처리하겠다는 거죠. 반송 처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그냥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우편물을 갖다 배달하면 됐는데 지금은 수취인이 그 재배달 일정 갖다가 이렇게 희망합니다라고 해서 알려주니까 고기를 맞추는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수취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수취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4일 동안 그러면 그냥 반송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했었느냐? 사실 보면 아마 훨씬 이전보다 업무가 줄어드는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관련된 이런 처리를 갖다가 바꿨을 것이에요. 네. 수치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찌됐든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거의 취지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다음 날부터 4일 동안 보관하다가 수취인이 재배달 신청하면 거기 그 해당 일에 맞춰서 다시 배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송 처리합니다. 자, 이어서 수취인이 부재한 때의 재배달을 보시죠. 가번에 보시면 우편 물류 시스템에 배달 결과를 등록할 때 보관 일수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 며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 1회째 미배달 경우에 보관 체크 및 4일 보관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물이 있습니다. 배달을 하러 갔어요. 근데 수취인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갖다 거기다 붙이는데 1회째 미배달 냈을 때 거기에 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해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도착 안내문 보면은 여기에서 언제 제가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가지고 며칠까지 보관할 테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재배달을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일자를 갖다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다시 방문해서 우편물을 갖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일 보관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내용입니다. 1회째 미배달이라고 한다면 그게 체크가 돼서 바로 4일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번에 보시면 관공서에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있죠. 일요일 포함해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 토요일, 우정사 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보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보관 종료일이 정상적으로 4일 계산했을 때 토요일이 꼈어요.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 이때가 보관기간 종료일로 봐야 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에요. 공휴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회째 미배달이 됐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갖다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편물에 대한 보관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1회째 미배달했다라고 한다면 4일 보관기간 자동으로 설정돼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이 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전체 다 고려해서 보관 기간의 종료일 날짜가 딱 그 우편물 안내서에 딱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 기록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 발송의 성명, 주, 야간, 교부처 전화번호,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우편물이 누가 보내신 거고 주, 야간에 어디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연락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 등도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딱 보게 되면은 만약 홍길동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민석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마스킹 처리됐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에 도로명은 정확하지만 동호수를 갖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 우편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반송 처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가 동호수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거기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즉시해서 반송 처리하지 말고 수취인별로 해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을 하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아니면 뭐 김갑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걸 안내서를 발행하고 붙여서 우편물 도착 사실을 갖다가 안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반송 처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 창구 교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갖다 배달하기 위해서 주소지에 방문할 때 수취인,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배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취인이 우체국을 찾아가서 자, 제가 요 우편물 받아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우체국 창구에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달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갖다가 갖고 출국한 경우에는 내어주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없었는데 누군가 이제 집배원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편물 갖다 배달하려고 했죠. 그런데 부재 중이기 때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를 딱 붙이고 자,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후 좀 늦은 시간으로 해서 한 5시 이때쯤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럼 가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서 우편물을 갖고 출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가려고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가지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배원 가방에 이미 그 우편물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 있다라고 한다면 창구에서 교부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연락을 취하고 가능한지,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내가 찾아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갖다가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조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체국에 보관된 등기 우편물을 우체국 창구에서 대리 수령인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수취인과의 관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부하고 배달 결과를 갖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 수령인을 확인할 때 증빙서류,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임장, 신분증, 수취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 가져가라는 거죠. 대리 수령인에게 교부할 수 없는 등기 우편물이 있습니다. 특별송달, 맞춤형 계약 등기, 회신 본인 지정, 내용증명, 본인 내용증명이 있고 여기에 보험이라고 해서 물품 등기, 통화 등기, 유가증권 등기, 안심소포 우편물 이런 것들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험 등기, 안심소포 우편물은 우편물의 성격, 중요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리 수령인에게 교부를 갖다 제한한다. 정당한 위임사실 서류 등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교부가 가능하다. 단이죠, 단. 원래는 대리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것 제한한다.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야박하게 하진 않고 만약에 정당하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확인하고 증명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위임장, 위임인이 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으로 해서 확인한다. 인감증명은 본인이나 대리 발급한 거 모두 다 가능하고 얘랑 동급으로 해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임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냥 작성해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위임장에
이러한 우편물을 갖다 수령하는 데 있어서 해당하는 권리나 여러 가지 작업적인 절차 모두 다 이 사람한테 위임한다라는 사실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 만약 법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관련된 서류를 갖다 또 제출해야 되고. 세 번째, 외국인이다라고 한다면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요. 해외 거주자는 위임장, 주재국 영사의 위임 사실 확인, 대리인 신분증으로 해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 서류 등의 서류 확인 후에 동거 가족에게 교부할 때는 수취인에게 유선 확인을 실시하는 등 위임 사실을 필수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수친에게 만약 수친과 관련된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가족에 노출되는 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한다라고 했을 때 수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다 라고 한다면 아버님 지금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께 해당 우편물을 갖다 내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거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어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 여기 이후에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위임 사실을 필수로 해서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쭉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봤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 착불 배달, 준등기, 선택 등기 우편물의 배달. 이미 예전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다 학습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복지 등기 우편물의 배달.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미배달 우편물의 처리라든지 재배달 우편물도 마찬가지. 예전에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2025년 자료에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좀 많아요, 보면. 원래 계획은 한 8회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량 자체가 많아가지고 한 2강 정도를 더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편 물류는 최근 들어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예전과 동일하지 않고요. 계속 매년 느끼는 건데 점차적으로 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출제 비중도 높아져, 그 다음에 분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출제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파트보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 조금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